아저씨의 목에 왜 저렇게 굵은 밧줄이 감겨 있어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로부터 사흘 뒤 그 정승은 영모주에 휘말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 이름 없는 산기슭 아래 자리 잡은 설씨 가문은 대대로 왕실의 관상을 살피던 신비로운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얼굴을 통해 나라의 흥망성쇠를 읽어냈고 왕이 될 자를 가려냈습니다. 하지만 그 비범한 능력은 가문에게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조선 땅에 유난히 달이 밝던 어느 보름날 밤, 가문의 종손인 서른의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 설아의 눈은 여느 핏덩이와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세상을 향해 울지 않고 산파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깊은 보랏빛 신기가 서려 있었고 그 눈을 마주한 산파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눈입니다. 설아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외형이 아닌 본질, 즉 기색을 잇는 만월의 눈을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5살이 되던 해 설아는 아버지를 찾아온 정승의 얼굴을 보며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의 목에 왜 저렇게 굵은 밧줄이 감겨 있어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로부터 사흘 뒤 그 정승은 영모주에 휘말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도성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설아의 예언을 두려워한 권신들은 설씨 가문을 요물을 키우는 집안으로 몰아세웠고 어느 칠흑 같은 밤 가문의 저택에 불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화마가 집안을 삼키던 밤 설아의 부모님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방패 삼아 불길을 막아냈습니다. 자욱한 독연기와 뜨거운 열기는 어린 설아의 시력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이 멀어갈수록 설아가 보는 신비로운 기색의 세계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잿더미가 되어가는 마지막 순간 설아는 보았습니다. 불길 너머에서 자신들을 비웃으며 서 있던 한 남자의 얼굴을. 그 남자의 얼굴 위로는 차가운 서리와 함께 핏빛 뱀이 ጧ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설아는 도성 변두리의 퇴락한 암자에서 스스로 눈을 비단띠로 가린 채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짙은 안개와 같았지만 그 안개 속에서 타오르는 사람들의 욕망과 운명은 그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던 저녁이었습니다. 이조판서 장경휘는 낙향한 스승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비를 피해 설아가 머무는 암자로 들어섰습니다. 누구 없느냐, 잠시 비를 피하고자 한다. 장경휘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서 차를 우려내던 설아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안개 낀 시야 속으로 거대한 푸른 불꽃 하나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경희였습니다. 그의 기운은 깊은 바다처럼 푸르고 맑았습니다. 탐욕과 부패가 판치는 조정에서 보기 드문 고결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곧 찻잔을 든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장경희의 그 맑은 푸른 빛 뒤로 시커먼 그림자가 일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경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의 바로 등 뒤에 서 있는 자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였습니다. 눈이 불편한 아이로구나. 신뢰가 많았다. 비가 그칠 때까지만 머물다 가마. 장경희는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방 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설아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장경희의 손이 찻잔에 닿으려던 찰나 설아는 비명을 지르며 찻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뜨거운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즉각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이 무슨 무례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무사들의 호통에도 설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개는 정확히 장경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비단띠에 가려진 그녀의 눈이 장경희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나으리, 지금 차를 드실 때가 아닙니다. 나으리의 어깨 너머를 보십시오. 망나니의 칼날이 이미 나으리의 목등에 닿아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장경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곧 평정을 되찾고 설아를 응시했습니다. 망언이로다. 내 뒤에 서 있는 이들은 10년 넘게 내 목숨을 지켜온 충복들이다. 어린 계집이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설아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으리, 사람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저들의 얼굴 위에 씌워진 안개의 색만을 보십시오. 지금 나으리의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저 자의 가슴팍에서 뻗어나온 핏빛뱀이 나으리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산을 내려가는 길에 저 칼은 나으리의 심장을 겨눌 것입니다. 설아가 가리킨 곳은 장경희가 가장 신뢰하던 호위무사 조충이었습니다. 조충은 평소와 다름없는 충직한 표정이었으나 설아의 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이미 욕망에 일그러진 악귀의 형상이었습니다. 장경희는 조정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설아의 눈빛, 비록 비단띠에 가려졌을지라도 그곳을 뚫고 뿜어져 나오는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호위무사들에게 명했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 있거라. 이 아이와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 조충을 포함한 무사들이 물러나고 방 안에 빗소리만이 가득할 때 장경희는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말해보거라. 어찌하여 내 충복을 역적이라 부르는 것이냐? 설아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나으리는 태양처럼 밝은 기운을 타고나셨으나 지금 그 태양을 검은 구름이 가리고 있습니다. 조충이라는 자의 몸에는 나으리의 것이 아닌 거대한 권력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 냄새는 차가운 금속의 향취와 갓핀 매화 향기가 섞인 기이한 기운입니다. 장경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매화 향기. 그것은 자신의 유일한 벗이자 병조참판인 한석주가 즐겨 쓰는 향료였습니다. 석주가? 그럴 리 없다. 그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벗이다. 나으리, 진실은 때로 나으리의 심장을 도려낼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밤 산길의 곡비령 고개를 조심하십시오. 그곳이 나으리의 무덤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눈을 뜨는 장소가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장경희는 설아의 예언을 확인하기 위해 함정을 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던 말에 허수아비를 앉히고 자신은 호위무사로 변장하여 대열의 뒤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곡비령의 어두운 숲속 설아의 말대로 화살비가 쏟아졌습니다. 조충은 나으리가 타고 있다고 생각한 말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조판서 여기까지다. 내 놈의 고지식함이 결국 너를 죽이는구나. 하지만 그곳엔 허수아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경희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조충의 칼날을 받아냈습니다. 설아, 그 아이의 말이 단 한치도 틀리지 않았구나. 조충, 내 이놈, 내 놈의 배후가 누구냐? 조충은 배후를 밝히지 않은 채 자결했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장경희는 공포와 전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신의 주변이 온통 역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알아본 이가 앞 못 보는 어린 소녀라는 사실에 말입니다. 장경희는 다시 암자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설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설아라고 했느냐? 부탁하노니 나와 함께 도성으로 가다오. 내 곁에 서서 누가 인간이고 누가 악귀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다오. 내가 내 눈이 되어준다면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10여 년 전 자신의 가문을 불태웠던 그 핏빛 뱀의 정체를 밝힐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한양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위험천만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우가 그친 뒤의 한양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가씩 껴 내려간 기와 지붕은 햇살을 받아 비늘처럼 반짝였고 저작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은 백성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장경희의 품에 안겨 가마를 타고 성문을 들어서는 설아에게 이 화려한 도성은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마의 틈새로 스며드는 공기는 탁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뒤에는 시기심이 섞여 있었고 화려한 비단 옷자락 아래에서는 썩은 욕망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설아는 비단띠로 가려진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들의 무미건조한 기운부터 길을 비키며 고개를 숙이는 상인들의 비굴한 노란빛 기세까지. 도성은 수만 가지의 색깔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소용돌이였습니다. 장경희의 저택은 정갈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는 설아를 먼 일가 친척의 병약한 딸로 소개하며 별당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인들에게는 설아가 눈이 불편하니 극진히 대접하라 명했지만 그것은 설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일 뿐이었습니다. 설하라 했느냐? 이곳이 이제 내가 머물 곳이다. 내 비록 너를 양녀로 들였으나 조정의 눈들이 무서워 공식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거라. 너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이 나라의 진실을 밝힐 유일한 눈이다. 장경희는 설아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푸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설아는 그 따뜻함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불안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장경희 역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발을 들이고 있는 이 조정이라는 판이 얼마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은지를 말입니다. 사흘 뒤 장경희는 자신의 저택에서 작은 연회를 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산길에서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자리였으나 실상은 설아의 눈을 빌려 자신의 적들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고관대작들의 가마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별당의 높은 누각 위 대나무발 뒤에 숨은 설아는 연회장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형체는 안개에 가린 듯 흐릿했지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기괴한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대신들은 서로 잔을 부딪히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눈에 비친 그들의 얼굴 위에는 짐승의 탈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탐욕스러운 돼지의 형상을 하고 기름진 침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간사한 쥐의 눈을 하고 주위를 살피며 검은 안개를 뿜어냈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대사헌의 등 뒤에는 시커먼 가시덩굴이 돋아나 있었고 예의를 차리는 판서의 입술에서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보이느냐, 설아? 장경희가 슬쩍 누각 위로 올라와 설아의 곁에 섰습니다. 그는 술잔을 쥐고 있었으나 눈은 날카롭게 아래를 향했습니다. 나으리, 세상이 이토록 추악한 곳이었습니까? 설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람의 얼굴 뒤에는 저마다의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웃고 있으나 가슴 속에는 서로를 물어뜯을 칼을 품고 있군요. 특히 저기 보랏빛 관복을 입은 자를 보십시오. 그 자의 발치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안개가 연회장 전체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설아가 가리킨 자는 평소 장경희와 대립하던 좌의정의 수하였습니다. 장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암자에서 예언했던 매화 향기를 풍기며 금속의 차가운 기운을 지닌 역적의 수괴 한석주 말입니다. 연회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병조참판 한석주 대감께서 드십니다. 그 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소음이 일시에 잦아들었습니다. 장경희는 숨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의 몸 역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입구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장경희를 향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희, 자네가 무사히 돌아와 정말 다행이네. 산길에서 자객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내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아는가? 한석주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장경희의 어깨를 친근하게 다독였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변치 않는 우정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대나무발 뒤에서 그를 지켜보던 설아는 신음조차 내뱉지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설아의 눈에 비친 한석주는 그 어떤 인간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색깔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구멍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대신들이 각자의 욕망에 따라 빨갛고 노랗고 검은 기운을 뿜어내는 것과 달리 한석주의 주변은 오직 정적만이 감도는 차가운 회색 안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너머 그의 심장 부근에서 가늘고 선명한 핏빛 실선이 뻗어나와 장경희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설아의 시야에서 한석주의 얼굴은 수시로 변했습니다. 장경희를 볼 때는 인자한 보살의 형상이었다가 고개를 돌리는 찰나 살점을 뜯어먹는 악귀의 형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저자다. 우리 가문을 불태우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악마의 기운. 설아는 과거의 기억이 밀려오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석주가 무언가 느낀 듯 고개를 들어 설아가 숨어있는 누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과 설아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한석주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번뜩였습니다. 마치 안개 뒤에 숨은 설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는 소리 없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설아는 가슴을 짓누르는 압도적인 살기에 눌려 비명을 삼키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장경희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설아, 정신 차리거라. 왜 그러느냐? 설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장경희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피하십시오. 저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자는 사람의 가죽을 쓴 거대한 구렁입니다. 저 자의 미소에 속지 마십시오. 이미 나으리의 목에 독리를 박아 넣었습니다. 장경희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래층 연회장에서는 한석주가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사람들과 술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경희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한석주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매화 향기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피를 씻어내기 위한 향취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설아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한석주의 기운에 정면으로 노출된 후유증이었습니다. 장경희는 최고의 의원을 불러 설아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신기하구먼. 기혈이 꽉 막혀 있던 눈 주변의 맥동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건 시력이 돌아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의원의 말에 장경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아의 시력이 돌아온다니. 그것은 축복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설아의 능력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설아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비단띠를 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예전보다 훨씬 선명한 점으로 보였고 창밖의 달빛이 바닥에 그리는 그림자의 형체가 뚜렷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장경희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푸른 빛의 덩어리로만 보였던 그가 이제는 단단한 턱선, 고뇌에 찬 미간의 주름,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는 선한 눈동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의 얼굴이 보입니다. 설아의 목소리에 장경희가 손을 떨었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보이느냐? 네. 하지만 이상합니다. 형체가 선명해질수록 나으리의 기운 또한 더욱 정교하게 읽힙니다. 나으리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소리가
제 눈에 보입니다. 나으리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결의를 품고 계시는지도 말입니다. 설아의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시력이 돌아오면서 그녀가 가진 관상의 힘은 감각적 직관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통찰력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결연하게 비단띠를 다시 조염했습니다. 나으리, 시력을 회복하는 약을 계속 지어 주십시오. 저는 더 똑똑히 봐야겠습니다. 한석주, 그자가 감춘 그 추악한 민낯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자의 낙인을 찍어야겠습니다. 장경희는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조선의 운명을 건 거대한 혈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석주라는 거대한 악의 구렁이를 잡아내기 위해 눈뜬 소녀와 고립된 정승은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기로 맹세했습니다. 설아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한 안개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장경희가 정성껏 다려준 영약과 가문의 비방이 담긴 침술은 그녀의 막힌 기혈을 서서히 뚫어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세상의 형체는 마치 비겐 뒤의 산등성이처럼 선명한 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시력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설아에게 세상은 두 개의 층위가 겹쳐진 기이한 화폭과 같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선명한 현실과 심안으로 읽어내는 요동치는 기색이 동시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꽃이 피 결 하나하나가 보임과 동시에 그 꽃이 머지않아 시들 운명임을 알리는 회색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하인들의 얼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임과 동시에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고단함이나 질투의 파동이 파르르 떨리는 보랏빛 기운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정보의 양은 이전보다 수십 배로 늘어났고 설아는 매 순간 밀려드는 감각의 홍수에 정신이 아찔해지곤 했습니다. 설아, 무리하지 말거라. 눈을 감고 좀 쉬는 것이 어떻겠느냐? 장경희가 걱정스러운 듯 설아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었습니다. 설아는 이제 장경희의 얼굴을 비단띠 없이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에 패인 깊은 주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동자의 실핏줄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명한 얼굴 위로 여전히 푸르고 고결한 기운이 일렁이는 것을 보며 설아는 안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으리, 안개 뒤에 숨어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나쁜 기운이라고만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왜 나쁜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우리는 껍데기가 아닌 그 너머의 진실을 사냥해야 합니다. 설아의 눈동자는 예전의 보랏빛 신기와 함께 이제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냉철한 지성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경희는 설아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밀 서류들이 조금씩 이동해 있거나 누군가 훔쳐본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경희는 저택의 모든 하인과 가신들을 앞마당에 모았습니다. 설아는 누각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검은 그림자들의 집합으로 보였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설아의 눈은 하인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경희의 식사를 담당하던 찬모, 옥분의 뒤태에서 멈추었습니다. 옥분은 오랫동안 이 집안에서 일해온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눈에 비친 옥분의 기색은 기이했습니다. 그녀의 심장 부근에서 가느다란 회색 실선이 뻗어나와 저택 밖, 정확히 한석주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결의 기였습니다. 나으리, 저 참모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떨고 있는 듯하나 발끝의 기운은 아주 단단하게 땅을 딛고 있습니다. 저 자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의 품 안, 왼쪽 소매 끝에 차가운 금속의 기운이 숨겨져 있습니다. 장경희가 수신호를 보내자 호위무사들이 순식간에 옥분을 제압했습니다.
옥분의 소매 안에서는 장경희의 집무실 열쇠를 본뜬 밀랍 인형과 누군가에게 보내려던 짧은 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옥분이가 어찌하여. 장경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옥분은 장경희가 어린 시절부터 모셔온 유모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옥분은 끝까지 함구하려 했으나 설아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동자 속에 이미 그자의 매와 향기가 가득 배어 있습니다. 한석주가 당신의 아들을 인질로 잡고 시켰습니까? 아니면 그가 약속한 황금에 눈이 멀었습니까? 당신의 기색은 이미 배신으로 인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마치 영혼을 발가벗기는 듯한 그 시선에 옥분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자백했습니다. 한석주가 그녀의 아들을 도박 빚으로 올가며 첩자 노릇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경희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한석주의 마수가 이미 자신의 집 안방까지 뻗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장경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만히 앉아 당하기보다 한석주의 본거지에 설아를 데려가 직접 그 실체를 파악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침 한석주가 자신의 정원에 핀 희귀한 매화를 구경하라며 장경희를 초대했습니다. 한석주의 저택은 장경희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정원에는 계절에 맞지 않게 만개한 붉은 매화들이 기이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한석주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장경희와 설아를 맞이했습니다. 오, 경희. 자네 양녀의 눈이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 정말 축하할 일이군. 이렇게 고운 아이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소개받을 걸 그랬어. 한석주의 손이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고 싶었지만 장경희의 손을 꼭 잡으며 버텼습니다. 설아는 시력을 집중했습니다. 선명해진 눈으로 본 한석주의 얼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주름 하나, 미소의 각도 하나까지도 계산된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시야가 깊어지자 그 완벽한 가죽 아래 숨겨진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주의 피부 아래에는 사람의 혈액이 아니라 시커먼 잉크 같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붉은 매화들. 설아의 눈에 그 매화들은 꽃이 아니었습니다. 땅 밑바닥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기운을 빨아올려 피어난 원한의 결정체였습니다. 매화나무 아래마다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매와 향기가 참으로 고약하군요. 설아가 나직이 내뱉었습니다. 한석주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고약하다니. 이 매화는 서역에서 들여온 고귀한 품종이란다. 모두가 그 향기에 취해 찬사를 보내는데 내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보이는 모양이구나. 한석주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지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설아는 비단띠를 두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녀의 보랏빛 눈동자가 한석주의 회색 눈동자와 부딪혔습니다. 제 눈에는 꽃이 아니라 이 땅 밑에 묻힌 사람들의 눈물이 보입니다. 대감, 이 정원을 가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운을 제물로 삼으셨습니까? 저 꽃나무의 뿌리가 사람의 심장을 파먹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장경희는 설아의 직설적인 발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회복되면서 그녀는 한석주의 목 뒤편에 숨겨진 아주 작은 낙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문장도 관직의 표식도 아니었습니다. 예전 그녀의 집을 불태웠던 그 영모 집단의 비밀스러운 검은 태양 문양이었습니다. 한석주는 한참 동안 설아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과연 경희가 아낄 만한 아이로구나. 보는 눈이 남다르군. 하지만 아이야, 세상에는 너무 많이 봐서 오히려 화를 당하는 일도 있단다. 맑은 눈은 때로 독이 되는 법이지.
한석주는 장경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를 감싸고 있던 회색 안개가 순간적으로 거대한 뱀의 형상으로 변해 장경희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경희, 자네 양녀를 잘 단속하게. 너무 영민한 아이는 수명이 짧은 법이니까. 저택을 나오는 길, 장경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장경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나으리,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보았습니다. 한석주의 그 완벽한 가면 아래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자는 제가 자신의 낙인을 보았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자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서두를 것입니다. 서두르는 자는 반드시 발을 헛디디는 법입니다. 장경희는 설아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 설아. 이제 안개는 거쳤다. 남은 것은 저 악마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일뿐이로구나. 그날 밤 한양 도성 하늘 위로 불길한 혜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모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고 설아의 눈은 이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고양이처럼 한석주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대가는 컸지만 그 대가로 얻은 진실의 검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한석주의 정원에서 돌아온 뒤 장경희의 저택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방에서 눈을 감고 기력을 가다듬었지만 시력이 회복될수록 감각은 더욱 예민해져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처럼 들렸고 정원의 흙냄새 사이로 쇠비린내가 섞여 드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비단띠를 벗은 그녀의 보랏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담을 넘고 있어요. 설아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장경희의 집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담장을 넘어온 검은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마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한석주가 보낸 비밀 결사, 흑양단의 자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감정이 거세된 채 오직 사리로만 뭉쳐진 회색 안개의 덩어리들로 설아의 눈에 보였습니다. 나으리, 일어나십시오. 적의 침입입니다. 설아의 외침과 동시에 집무실 문이 박살나며 자객들의 칼날이 들이닥쳤습니다. 장경희는 머리맡에 두었던 검을 뽑아 휘둘렀습니다. 평소 문관으로만 알려졌던 장경희였으나 그의 검식은 푸른 기운을 띠며 단단하고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의 수는 너무 많았습니다. 설아는 구석에서 자객들의 움직임을 응시했습니다. 시력이 회복된 그녀의 눈에는 자객들이 다음에 휘두를 칼날의 궤적이 미리 그려진 붉은 선으로 보였습니다. 나으리, 왼쪽 아래입니다. 굴러서 피하십시오. 다음은 머리 위, 대들보를 타고 내려옵니다. 설아의 정확한 지시에 장경희의 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설아의 눈은 자객들의 합을 무너뜨리는 필승의 지도였습니다. 장경희는 설아의 목소리에 몸을 맡긴 채 마치 춤을 추듯 자객들을 하나둘 베어 넘겼습니다. 마지막 자객의 목에 장경희의 칼이 닿았을 때 자객은 가차없이 자신의 혀를 깨물어 자결했습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설아가 한석주의 목 뒤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검은 태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습격에서 살아남은 장경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한석주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살수를 보낸 것은 영모의 시계가 마지막 정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했습니다. 장경희는 임금의 안위가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설아, 내가 궁에 들어가야겠다. 임금님의 안색을 직접 보고 그분 주변의 도살인 영모의 실체를 파악해야 해. 장경희는 평소 임금의 눈질환을 돌보던 어이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설아를 어이의 수발을 드는 보조 의녀로 위장시켜 궁궐로 들여보내기로 했습니다. 도착한 경복궁은 설아의 눈에 거대한 황금빛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빛 사이사이로 검은 안개가 마치 거미줄처럼 궁궐 전체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전하가 머무는 강령전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설하는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궁녀들의 고개 숙인 얼굴 위로 불안의 노란 빛이 감돌았고 내관들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배신의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의녀는 밖에서 대기하라. 강령전 문 앞에서 내관이 차갑게 가로막았습니다. 한석주의 세력이 이미 궁궐의 문턱까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인은 기지를 발휘해 설하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전하의 약을 다릴 약재를 검수해야 하니 이 아이가 직접 기운을 살펴야 합니다. 마침내 설하는 임금의 침소로 들어섰습니다. 병풍 너머로 보이는 임금의 형체는 초라했습니다. 조선을 다스리는 만백성의 어버이라기엔 그 기운이 너무나 가늘고 위태로웠습니다. 설하는 시력을 집중해 임금의 용안을 살폈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는 창백한 백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의 미간에서 시작해 가슴으로 내려가는 검은 줄기였습니다. 그것은 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임금의 주변에 배치한 길을 꺾는 물건들로 인해 생명력이 조금씩 빨려나가는 사기의 잠식이었습니다. 임금의 침상 밑 그리고 천장 뒤편에 한석주가 심어놓은 주술적인 장치들이 임금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하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임금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전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병마가 아니라 곁에 둔 역적의 그림자입니다. 임금의 상태를 확인하고 궁을 빠져나가려던 설하의 앞을 한 남자가 가로막았습니다. 병조참판 한석주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화려한 관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 장판서의 양녀가 아니냐. 의녀복이 제법 잘 어울리는구나. 눈이 나았다고 하더니 궁궐의 경치가 참으로 좋지. 한석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설하의 눈에 보이는 그의 기운은 궁궐 전체를 집어삼킬 듯 팽창해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뻗어 나온 수십 개의 검은 촉수들이 궁궐의 기둥마다 달라붙어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괴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대감, 전하의 침소에 무엇을 심어두신 것입니까?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설하의 물음에 한석주는 천천히 다가와 설하의 귓가에 입술을 갖다 대었습니다. 하늘, 그 하늘은 이제 내가 바꿀 것이다. 아이야, 내가 본 것이 무엇이든 잊어버려라. 너의 그 영특한 눈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재촉하는 칼날이 될 뿐이다. 한석주가 손을 들어 설하의 얼굴을 만지려 하자 설하는 그의 손목을 잽싸게 낚아챘습니다. 시력이 회복된 설하에게 한석주의 움직임은 느릿한 뱀의 기어감처럼 보였습니다. 설하는 한석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대감, 저는 오늘 보았습니다. 전하의 관상이 비록 위태로우나 여전히 그 중심에는 조선의 뿌리인 황금빛 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반면 대감의 관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려도 대감의 이마에는 단명할 반역자의 낙인이 이미 찍혀 있습니다. 대감이 왕좌에 앉는 날, 그것은 대감의 제삿날이 될 것입니다. 한석주의 눈이 처음으로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가 서린 그의 얼굴 위로 악귀의 형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자한 년, 감히 누구의 관상을 논하느냐. 한석주가 살기를 내뿜으며 설하를 압박하려던 찰나 장경휘가 호위병들을 이끌고 회랑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한대감, 궁궐 한복판에서 내 딸에게 무슨 실례인가? 장경휘의 등장에 한석주는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하하, 장판서, 자네 딸이 궁궐 구경에 너무 취한 모양이기에 길을 안내해 주던 참이었네. 그럼 연애 때 다시 보세나. 그날이 아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날이 될 테니까
저택으로 돌아온 설아는 장경희에게 자신이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임금의 침소에 숨겨진 사악한 장치들, 그리고 궁궐을 이미 장악한 한석주의 그림자들. 나으리,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한석주는 다음 연회 때 임금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정권을 찬탈하려 할 것입니다. 연회장의 술이 아닙니다. 그자가 준비한 것은 연회장의 피울 향과 화로입니다. 그 속에 든 약재가 임금님의 남은 기력을 꺾어버릴 것입니다. 장경희는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다, 설아. 내 눈이 본 진실을 믿으마. 이제 우리는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 한다. 한석주가 그물을 던질 때 우리가 그 그물을 찢고 그자의 목을 쳐야 한다. 설아는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력은 완벽해졌고 그녀의 통찰력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나는 마음의 정의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연애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룻밤. 설아는 자신이 가문을 잃었던 그날 밤처럼 다시 한번 타오르는 불길을 예감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 기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달은 구름 뒤에 숨어 그 자취를 감추었고 궁궐은 등불의 힘을 빌려 억지스러운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왕의 탄신 연회가 열리는 근정전 앞마당은 백관들의 관복으로 물결쳤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옷자락 아래에는 저마다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고 술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축복이 아닌 사리의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석주는 연회장의 상석에 앉아 느긋하게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왕좌를 차지한 양 오만했고 그의 주변을 감싼 회색 안개는 이제 궁궐의 지붕까지 덮을 정도로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장경희는 그 맞은편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한석주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설아가 신호로 주었던 작은 은장도가 숨겨져 있었고 그의 뒤편에는 장경희를 믿고 목숨을 건 소수의 금군들이 숨죽이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연회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석주가 미리 준비한 무의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였으나 설아의 눈에 그 무의들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의식을 치르는 사령들처럼 보였습니다. 무의들이 든 부채 끝에서 가느다란 가루가 날렸고 연회장 곳곳에 배치된 화로에서는 기분 나쁜 단내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로 변장해 왕의 근처에 머물던 설아는 이제 시력을 완벽히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보랏빛 눈동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돛가루의 입자까지 포착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장경희는 그 소리에 맞춰 즉시 자신의 술잔을 던져 화로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석주, 내 이놈, 감히 왕실의 연회장에 독을 풀어 전하를 시해하려 하다니. 장경희의 호통에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한석주는 오히려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판서, 자네가 노망이 났나 보군. 저 화로는 전하의 기력을 돋우기 위한 침향일 뿐일세. 오히려 연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자네야말로 역모를 꾀하는 것이 아닌가. 한석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가 매복시켰던 흑양단 자객들이 연회장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석주는 이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악귀의 형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찌든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고 그의 눈은 핏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설아는 쓰러지려 하는 임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한석주의 움직임은 느릿한 뱀의 꿈틀거림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으리, 저 자의 가슴 중앙을 보십시오. 그곳이 모든 악귀의 근원입니다. 한석주는 이미 자신의 영혼을 영모의 괴물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설아는 장경희에게 한석주의 약점을 소리쳐 알렸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설아의 통찰력은 이제 사람의 신체 내부, 기혈의 흐름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장경희는 설아의 가이드를 받아 한석주와 대치했습니다. 한석주는 강력한 기운을 내뿜으며 장경희를 압박했습니다. 장경희, 내 놈의 그 고지식한 정의감이 오늘 너를 죽일 것이다. 이 나라는 이제 나의 것이다. 한석주의 칼날이 장경희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장경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한석주의 관상이 무너지는 찰나를 포착했습니다. 지금입니다. 그자의 미간, 두 눈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기운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설아의 외침과 동시에 장경희는 자신의 검에 모든 기력을 실어 한석주의 미간을 향해 찔러 넣었습니다. 한석주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한석주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회색 안개가 찢어지며 그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원혼의 비명이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석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노파처럼 쪼그라들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권력과 젊음은 타인의 기운을 훔쳐 만든 가짜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럴 수가. 내 관상이 왜 무너지는 것이냐. 한석주는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만지며 절규했습니다. 설아는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대감, 관상은 바꿀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업은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대감의 얼굴이 무너진 것은 제가 아니라 대감이 죽인 수많은 사람의 원한이 대감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제 대감의 관상은 지옥에나 어울리는 귀신의 상입니다. 한석주는 결국 자신의 칼 위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 궁궐을 덮고 있던 검은 안개는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구름 뒤에 숨어있던 만월이 비로소 얼굴을 드러내며 궁궐을 은은한 은빛으로 비추었습니다. 영모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한석주의 무리는 소탕되었고 임금은 설아의 처방과 장경희의 보호 아래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연회장 뒷정리가 한창이던 새벽, 장경희는 궁궐 회랑 끝에 서 있는 설아를 발견했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비단띠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보랏빛 눈동자는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설아, 이제 다 끝났구나. 고생 많았다. 장경희가 다가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설아는 미소 지으며 장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이제 나으리의 얼굴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사람의 얼굴 뒤에는 여전히 작은 괴물들이 살고 있더군요. 한석주는 사라졌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든 또 다른 한석주가 태어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설아의 눈은 이제 현재를 넘어 미래의 징조까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장경희는 그런 설아의 고독을 이해한다는 듯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필요한 것이다, 설아. 세상을 맑게 지켜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어둠 속에 갇히게 될 테니까. 임금은 설아의 공을 치하하며 그녀에게 천안보좌라는 칭호를 내리고 궁궐의 특별한 고문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다시 그 산사로 돌아가려 합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보는 관상은 너무나 탁합니다. 저는 저작거리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에 깃든 작은 행복과 슬픔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세상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울 때, 그때 다시 나으리의 눈이 되어드리기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설아는 장경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짐을 챙겨 궁궐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성문을 나설 때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녀의 눈동자에 부딪혀 눈부신 보랏빛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장경희는 멀어져 가는 설아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관상은 매일 아침 다시 그려진다 했느냐? 설아, 너의 그 맑은 눈이
이 나라의 매일 아침을 축복해 주길 바란다. 설하는 길을 걷다 문득 멈춰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이제 밝아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기색을 읽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의 색깔, 꽃의 숨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인연의 기운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안개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만월의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양 도성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눈을 뜨면 미래를 예언한다는 신비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만월의 소녀라 불렀고 그녀가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맑은 기운이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권력의 탐욕이 얼굴을 가리고 배신의 안개가 진실을 덮을 때 여러분도 한 번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당신의 진짜 얼굴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소녀의 눈동자가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천기누설 그 마지막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연 야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연 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